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을 보내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문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 현장 체험 학습과 수학여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복잡한 절차와 안전사고 걱정 때문에 또 학부모들의 과한 민원 때문에 학교와 교사들은 교문 밖을 나서는 일이 너무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공교육 안에서 단체 활동이 사라진다면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 자산이 쌓이지 않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경험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떤 답을 찾아야 할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을 생각해보는 어린이날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은 보이는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대구 라디오로 들어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남겨주시고 또 오늘 방송은 KBS 대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민 김보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가정의 달이 시작된 5월 1일에 대구에서 전세 사기 희생자 2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2주기 추모제가 열린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었는데요. 네. 2024년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숨진 A씨를 기리는 자리로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이 모여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추모제 현장에서 주로 어떤 목소리가 나왔나요? 네, 행정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 이런 안타까움과 비판이 좀 이어졌고요. 네. 2024년 5월 1일에 대구 남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A씨가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요. A씨의 집은 올해 4월 LH에 낙찰이 됐습니다.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측에서는 A씨의 임차보증금 회복률이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더욱 안타까운 마음들이 나왔었고요. 이런 보증금 회복이라는 소망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흘러서야 현실에 좀 가까워졌습니다. 네, 문제는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피해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700건의 피해 신청이 접수가 됐지만 네. 실제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 청년층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 수십 채에서 2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런 대형 전세 사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국회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이후에도 충분히 피해 내용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최대 3분의 1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런 정책이 사후 구제 중심의 대책이라면서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지적한 대로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 대책을 좀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결국 전세 사기가 애초에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요. 네. 좀 찾아보니까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펼치고 있거든요. 계약 전에는 매물 위험도를 분석하고 계약 과정에서는 허위 설명 여부를 점검하고 또 계약 이후에는 등기 변동까지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입법을 통한 피해 구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만 사전 예방 시스템이 경기도 외에 전국적으로 좀 제도화되려면 아직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입법을 통한 피해 구제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도 좀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시스템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대구 경북 지역의 가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10집 중에 4집 가까이가 나홀로 가구인 정도로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중은 35.5%로 5년 전보다 6%포인트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경북은 이보다 더 높은 38.9%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는 남구와 중구, 서구 같은 구도심 지역에, 경북은 군 단위 지역에 1인 가구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 편인가요? 이게 단순히 비중이 높은 걸 넘어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걸 지자체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이 맞물리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도심에서도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가구 형태 변화가 사회적 고립 같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게 단순한 생활 방식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주거 불안 같은 문제와 동시에 연결이 되고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청년층과 고령층 모두에서 사회 안전망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시가 최근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미 요리나 문화 프로그램,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지자체별로 정책 수준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개별 사업을 넘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단순히 지원을 하는 걸 넘어서 지역 내 관계망을 회복하고 고립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1인 가구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인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소식 하나만 더 보죠. 네, 5월 1일 노동절 날 경북 울진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울진군 울진읍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태국 국적의 50대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요. 산불이 났던 야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벌목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나무 쓰러진 방향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거나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요. 노동당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대부분 기초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걸로 보고 있긴 한데요.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이런 사망 사고가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서 단순한 개별 사고로는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68명으로 전년보다 74%나 급증을 했는데요. 경주와 포항 등 특정 산업도시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개인 부주의를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이런 지적이네요. 네, 오래된 위험이 방치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 사망의 7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고 유형도 추락이나 끼임처럼 이런 반복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위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위험이 관리되지 않고 쌓여온 결과라는 거고요. 여기에 고령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 그리고 위험 작업이 하청으로 넘어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지역에서 사고 발생률이 좀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정부도 산재 예방을 위해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노동당국에선 산업단지나 아까 말씀드렸던 벌목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캠페인 확대하고 또 안전교육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이런 대응이 반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결국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도나 사후 처벌을 넘어서 좀 사전에 예방적으로 노산업단지 설비 개선이나 위험공정 재설계나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인력 지원 같은 이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결국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 뉴스민 김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트 줄넘기 2단 4학년 장서벽입니다. 6학년 김동윤입니다. 서벽이랑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줄넘기 학원 오고 나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운동을 할 겸
키도 클 겸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희 형이 줄넘기 학원을 먼저 다녀가지고 재밌어 보여서 저도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2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줄넘기를 계속해서 2단 뛰기를 연속 200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방과후를 하다가 2학년 때 줄넘기 학원을 다녀서 3년간 줄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7분 동안 모든 발로는 700번, 800번 정도 연속으로 할 수 있어요. 줄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없는데 제가 학교에 운동장에 나가서 가끔씩 하긴 해요. 줄넘기가 줄을 돌리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친구들이 신기해해서 보여주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줄넘기 하고 나서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20cm 컸어요. 공부할 때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줄넘기를 하면 체력이 올라가가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뭐든 다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체력 잴 때 줄넘기를 거의 제가 1등 하죠.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가족이랑 행복하게 놀고 싶어요. 제가 이제 13년 동안 관심을 가져주고 키워주셨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 존경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형, 누나, 동생 4남매인데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모두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네, 생생매거진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제정된 어린이날이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아동 학대 건수가 늘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의 아동 학대 피해 상황은 어떤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주제 얘기를 나누는 게 참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그만큼 현실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이 아동학대 현 상황과 대응책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예,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기에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네. 아동학대는요, 단순하게 몸에 남는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서적인 발달 단계에서 학대를 겪게 되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 장애나 우울증, 불안 장애를 겪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아동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는요, 2000년 전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이 있었거든요. 네. 이 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었고 또 신고 의무자 제도와 보호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남의 집에 가정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때부터 국가가 이거는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한 사회적 범죄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시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되면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991년에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도 있었지만 실제로 대중적인 인식을 확산한 건 2000년 이후 여러 끔찍한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정책이 변화하면서부터입니다. 네. 이후에 2010년을 거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또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이 2000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식이 좀 개선이 됐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바로 2020년에 있었던 일명 정인이 사건이죠. 예. 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2020년에 정인이 사건은요. 네. 가해자인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한 후에 약 8개월 동안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가지고 당시 16개월이었던 정인이가 사망한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특히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초기 대응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이런 캠페인이 일면서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민간이 주도하던 아동보호 체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관되었고 또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에 아동을 원래의 가정에서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동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네. 또 경찰 내부적으로도 학대 예방 경찰관이라고 APO라고 하는데 네. 그 학대 예방 경찰관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학대 예방 경찰관 제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뉴스를 보면 이 학대 피해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통계로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2회 이상 반복해서 신고된 아동수만 6,795명에 달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는 신고자 번호 네. 기준으로 집계되다가 작년부터는 피해 아동 기준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서 집계한 결과인데요. 네. 이 중에서 2차례 신고된 아동이 4,3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지어는 10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도 114명이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봐도 2024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 242건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네. 가장 안타까운 건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41명의 귀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마다 한 7천 건 가까이가 신고되는데 우리 지역 대구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예, 대구의 통계도 살펴봤는데요. 네. 대구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에 980여 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400여 건이니까 최근 5년 사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57%에 해당하는 971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명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니까요. 정서적인 학대가 지난해 310건으로 무려 7배나 증가했고 방임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제도가 강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숨겨져 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영향도 있습니다. 네.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였고요. 발생 비율은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통계를 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율이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경향은요. 우리나라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통계입니다. 네. 국가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가해자의 50% 80% 즉 아동학대 가해자죠. 네. 50% 80%가 친부모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부모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 친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학대를 한다는 게 비율이 50에서 80%면 그렇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만약에 아이를 방치하는 방임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지거든요. 네. 핵심적인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정이라는 내밀한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학대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통계는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네.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대부분
가정이라는 은폐된 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소로 구분하면 뭐 보육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보다는 가정 내 아동 학대가 가장 많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겉으로만 보면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겹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힘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완벽한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어렵습니다. 학교나 유치원은요, 가정과는 달리 교사나 친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오래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스트레스와 갈등 요인도 한 가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 스트레스, 부부 갈등과 겹쳐지면서 감정 조절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어떤 스트레스도 이 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이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도화선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집안일은 밖에 떠벌리지 않는다라는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네. 문제가 있어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도 늦어지고 또 신고도 이어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가정 내 돌봄 지원도 많이 보편화됐는데 그런데 지난해 이제 대구에서 파견 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돌보미 자질 검증에 대한 그런 비판도 컸습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은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믿고 신청했는데 가정에 설치된 홈캠 CCTV죠. 네. 그걸 보니까 돌보미가 8개월 동안 아기를 침대에 거칠게 패대기 치는 장면이 네. 고스란히 찍혀가지고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네. 참 이 사건을 계기로 세 가지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 조명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돌보미의 자격 검증의 허술함입니다. 단기간에 그냥 그 형식적인 교육만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성이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또 사후 관리 부실도 큰 문제입니다. 아이를 맡긴 후 위험 행동이 없는지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민원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정책의 한계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급하게 늘리다 보니 정작 가장 안전한 안전과 질의 관리는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국가가 보증하는 돌보미조차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마음 놓고 아이를 맡겨야 하나? 우리 부모들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에 대해 좀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상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네. 예,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됐고 제도를 지금 보완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100% 안심할 수준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먼저 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범죄 경력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 상태나 결격 사유를 좀 더 깐깐하게 확인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둘째로 투입 전에 현장 투입 전이죠.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이론적인 그런 형식적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습이나 현장 평가를 통과해야 정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 걸러내기 단계를 지금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사후 모니터링 확대인데요. 부모의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민원이 반복되는 돌보미는 즉시 현장에서 배제하고 다시 재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보증은 어렵더라도 사고 발생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중 걸음망을
촘촘히 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 교육기관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학대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2년 전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도 CCTV를 통해서 심각한 아동 학대가 발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인데요. 네. 2024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유치원 교사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그때 사건을 보면은요, 30대 교사가 6살 원생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아이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또 밀치고 또 심지어는 명치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행위의 수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짓이 2달 이상 이어졌는데 네.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고 유치원의 CCTV를 확인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네. 근데 뭐 CCTV가 그 범행을 소명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했지만 사실 범행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CCTV는 범죄나 나쁜 짓을 주저하는 억제 효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욱하는 충동이나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통제해 주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CCTV를 달아놓기만 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기관 같은 외부 독립기관이 수시로 또 불시에 영상을 점검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아동학대는 교사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네. 대체 교사나 보조 인력을 좀 넉넉히 배치해서 교사 한 명당 감당해야 할 업무 과부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직접적인 예방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들의 내부 감시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학대를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것은 동료 교사들입니다. 익명의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내부 고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개방적인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는 열린 환경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학대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CCTV라는 기계보다는 사람의 관심과 좋은 보육 환경이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뭐 아예 CCTV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도 있고요. 또 CCTV의 사각지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그 사례가 지난해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런 곳에서의 뭐 아동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정말 속상하죠. 신생아실에서 이런 학대 사건이 나타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CCTV가 없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카메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람, 기록, 외부 감시, 신고 시스템과 같은 다중 구조가 잘 결합되면 됩니다. 네. 오히려 카메라 한 대를 달아놓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훨씬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한 명이 단독 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 근무를 하면서 일정 시간마다 서로 체크되도록 하면 학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적정 인력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또 CCTV가 없는 만큼 아이에 대한 모든 처치와 상태 변화를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기록을 하게 해야 됩니다. 또 부모가 원하면 이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또 병원 내부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 기관이 불시에 점검하거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망이 필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그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보일 때 동료가 즉시 익명으로 윗선이 아닌 외부 기관에 신고해서 또 절대로 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감시자는 부모입니다. 면회할 때 우리 아이 몸에 멍은 없는지 또 평소와는 다르게 자지러지게 울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또 의심스러우면 바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현장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처럼 뭐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던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 선생님들한테 맞고 이렇게 큰 세대인데요. 사랑의 매직. 예. 그때는 뭐 진짜 빠따를 맞는다 그러고 네. 뭐 이렇게 뭐 얼차례도 받고 그랬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교사의 물리적인 체벌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학생 인권 조례 등이 시행되면서 학교 내 체벌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영향이 큽니다. 과거에는 교육의 목적이라면 매를 드는 게 용인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 대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처벌 중심에서 상담이나 회복적 생활지도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학대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리는 대신에 정서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이런 다른 형태의 통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사례인데요.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통제력을 잃고 학생들이 보는 복도에서 물감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인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다면 이거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상처 여부를 떠나서 교사와 학생 간의 건강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대구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대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한 공립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의 학대 의혹이 불거져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자체가 문제지만 방임과 은폐가 더 큰 문제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모 학교에서 감독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목격하고 진술한 코치에게 학교장이 오히려 급여를 삭감하려고 하거나 노골적인 따돌림 등 보복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지만은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기관의 방임과 책임 회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학교나 교육청이 후속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은폐하려고 할 때 피해 아동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게 되고 이는 전형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어른들이 이거 별일 아니다 라고 축소하거나 또 가해자와 즉시 분리해 주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유별난 아이로 낙인 찍히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에게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깊은 절망감을 주기 때문에 1차 폭행 못지않게 치명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법적으로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또 의심 즉시 신고하고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될 걸 걱정하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또 민원에 대한 부담감,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네. 기관의 대응 실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우리 사회의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가해하는 해치는 사건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없다는 부분이 문제로 꼽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지적은 충분히 그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은 처벌이 약하다, 또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네. 법의 구조와 실제 효과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또 학대치사, 중상해 등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형량도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네. 또 친권 제한이나 박탈 조치 같은 조치도 병행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예 처벌 규정이 없다거나 무조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처벌을 세게 하는 것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신고 후의 분리 조치, 아동 보호 시스템, 현장 대응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미 위험 신고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개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확하게 하자는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처벌 강화와 함께 조기 발견하고 즉각 분리하고 지속적인 보호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이 같이 강화되어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피해 아동 회복 지원도 중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학대 정황을 알 수 있는 신원화 대처법 뭐가 있을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만약 아이가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평소보다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거나 또 특정한 어른을 과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아동학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런 모습 보았을 때요.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예민하게 한번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통해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1391이 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네. 예, 확실한 증거 없어도 의심만으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하고요. 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신고는 문제를 만드는 행동이 아니고 우리 위험에 처한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행동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과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텐데 국립대구박물관이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박승원 리포터가 현장 자세히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진행된 공연은 아이들의 큰 호응 속에 더 활기를 띠고 있었는데요. 네. 익숙한 음악과 흥미로운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은 물론 함께한 부모님들까지 자연스럽게 웃음 짓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었고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국립 대구 안녕하세요. 저는 크로스오버 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는 온도의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 관객층이 어린이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어린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구성했던 게 이제 중점적으로 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이 관객들은 지루함을 이제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등을 줘서 천천히 흘러가는 노래를 했다면 그 다음에 또 신나는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심을 지킬 수 있는 노래를 좀 선곡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의 노래를 선곡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른 못지않게 큰 목소리로 이제 반응을 해주고 막 노래를 집중하면서 목청 크게 이렇게 부르는 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이제 언제나 실수해도 되고 언제나 넘어져도 된다. 그 옆에는 우리가 함께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꼭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 현장 함께 가봤고요. 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들도 있겠죠. 네, 이번 행사에서는 종이지게 만들기부터 꿀벌 바람개비, 스티로폼 비행기, 카네이션 팔찌 만들기까지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 놀이터도 함께 운영되면서 아이들이 웃고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와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아이들에게 즐거운 하루와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반응과 함께 온 부모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기 놀이터 있는데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싶어요. 오늘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어린이날이면 좋겠어요. 카네이션 만들기랑 볼펜 만들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카네이션 만들어서 엄마 줄 거예요.
포항에서 온 8살 아빠 김현욱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다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박물관으로 오게 됐습니다. 일단 비행기는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같이 기분 좋게 날렸던 것 같고, 이제 카네이션은 할머니 드린다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린이날처럼 항상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이제 다양한 전시도 있고, 입구 쪽에 보면 이제 휴룸 미디어 전시도 있더라고요. 그 전시랑 이제 체험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7살 딸 아이 엄마 하수비입니다. 키캡 꾸미기랑 볼펜 꾸미기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또 요즘 유행이기도 해서 아이가 만들고 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커서도 뭐 어린이날 때 박물관 같이 온 게 기억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와보니까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고, 다음에 또 전시 관람도 하러 오고 어린이 박물관 이런 데도 오면은 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족 참여형 문화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홍보도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날 아니어도 평상시 박물관을 찾았을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설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전통 생활을 직접 체험하거나 유물 발굴 과정에 참여해보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이 놀이하듯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문화행사를 맡은 이하린 담당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서 박물관을 찾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친근하게 문화를 접하고 가족이 함께 소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올해 행사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상 속 비행기를 직접 만들고 꾸미는 스티로폼 비행기 체험,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왕 카네이션 만들기, 개성을 담아 필기구를 꾸미는 볼펜 꾸미기,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는 MBTI 키캡 만들기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특별한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박물관 인생네컷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에는 마술쇼와 솔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린이들과 가족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를 품고 역사를 담는 국립대구박물관이라는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채롭게 담아내고 누구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훈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공유하는 시간이죠. 오늘부터 그린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은영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10대 기후 공약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공약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이번 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또 교육감을 뽑으면 이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도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대구의 기후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또 시민 60여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후도시 대구를 만드는 10대 기후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우선순위까지 정했습니다. 네. 보통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만들고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리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들이 먼저 제안한 이제 네. 거꾸로 된 네,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동안의 선거를 돌아보면 기후환경 공약은 좀 있으면 좋고 네. 없어도 그만의 양념 같은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경제, 건설, 부동산 공약들이 항상 밀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대구 폭염일수가 39일 또 열대야도 12일로 평년 대비 2.6배 정도가 넘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신 어르신들 또 에어컨 없는 쪽방에서 밤을 지새우신 분들 또 매년 봄, 가을이 짧아지거나 또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화로 농사에 애를 먹는 분 등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 영역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건강 또 살림살이, 일자리, 주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우리 삶을 지키는 기후 공약을 만들자 하고 모이신 거죠. 네. 앞서 그 말씀하신 후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건설, 부동산 공약. 그건 역시 기후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지지한 1위 공약은 무엇일까요? 네. 도로 1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정하자라는 이동권 공약입니다. 네. 대구는 분지 도시고요. 또 도로 면적이 넓어서 사실 차가 다니기에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 탄소 배출량의 38% 정도가 수송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감축하려면 1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좀 줄이고 많은 인원이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또 탄소 배출이 0인 자전거 이동과 보행하기에 좋은 도로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근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길은 강변이나 공원 주변에 있거나 또는 인도의 겸용도로로 있거나 그마저도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에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너무 위험한데요. 네. 그래서 자동차 차선을 한 칸만 양보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로 인한 탄소 배출 줄죠. 또 차량 매연, 또 타이어 분진과 같은 도로의 비산먼지도 줄고 또 동시에 도시의 열섬 현상도 완화되고 시민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공약입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아무래도 자주 이용하는 그 교통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죠? 네, 맞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이 4가지 공약이 비슷한 순위로 뽑혔는데요. 교통 부문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으로 출근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공약도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이제 K패스와 같은 제도를 좀 더 확장하자는 것인데요. 이동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이 작은 보상을 주므로 시민들이 좀 자연스럽게 친환경 이동을 선택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 탄소 포인트 제도처럼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행동을 좀 선택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친환경 행동이 좀 무조건 불편하다라는 선입견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정책은 다른 나라에서도 저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그린 리모델링 중심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시행하자라는 주거권 공약입니다. 네. 그린 리모델링은 그 건축에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자 뭐 네. 그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덜 춥고 덜 더운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자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대구는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65% 이상이고요. 어떤 지역은 70%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 건물입니다. 네. 새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또 저탄소 방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대구 건물 탄소 배출의 대부분이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노후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거의 취약계층이 많으시고요. 네네.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도 춥거나 더워서 폭염이나 한파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도 악영향을 주는 거죠. 이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민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창호 교체나 또 출입문 보강 또 단열재 시공 등의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후 공약은 복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기후 정책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더라고요. 네,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정책들도 이번에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공룡전기 영원에 도전하는 에너지 전환 아파트 지원 또는 아파트 미니 태양광, 주택 태양광 지원 확대 또 학교 건물과 같은 공공 건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좀 더 삶과 밀접한 공간에서 재생에너지 정책들도 제안됐습니다. 뭐 몇 년 전만 해도 태양광 발전소를 공간이 넓은 곳에 지어서 전력을 공급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바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도시 내에서도 작은 공간이라도 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햇빛소득 마을이나 또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사업 등은 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과 함께 이 발전소 이익을 시민들이 공유하거나 또 노무천의 기본소득과도 연결된 에너지와 복지 또 녹색 일자리 창출 또 커뮤니티 회복이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기후 정책들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현재 경험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체감도가 커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정책이 결국 우리 동네 살림살이라는 걸 우리 시민들도 많이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어가는 요즘에 맞춰서 기후지도 앱을 개발해서 재난정보 접근성을 높이자는 정책도 참여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네. 무더위 쉼터가 있다고 하지만 저녁 시간대에 운영을 안 하거나 또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입장하기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더위 또 한파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와 운영 등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좀 더 꼼꼼한 정책 실행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관련한 재미있는 기후 정책도 있었는데요. 의류, 가전, 자전거 수리 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라는 정책 제안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패션도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한두 번 입고 버리고 네. 값싼 물건들을 사서 금방 이제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결국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자원과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한 물건을 생산하고 제대로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네. 폐기하는 거 많죠. 의류가 대표적인데요. 생산부터 폐기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높은데 뭐 이 중에 이런 와중에도 요새 빈티지라고 하죠. 네, 구제 옷이나 빈티지 가구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단지 유행이 아니라 생활에서 수리할 수 있고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친환경 소비를 하는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또 이거를 다시 지역 내에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 빨리 전달이 되고 실제로 네. 선출된 공직자들이 실천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부터 그린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은영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성구 대구 어린이 세상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큰잔치가 열리고요. 동구에 있는 와글와글 아이 세상에서는 어린이 치어리딩과 보드게임 등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남구 대덕문화전당에서는 악동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함께한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